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11일에서 14일로 예정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습니다.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담당하던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물난리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도 치수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댐 10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네덜란드는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을 보유한 반도체 강국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한층 심화할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방문합니다. 1961년 양국 수교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 의미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양국의 반도체 동맹 구축. 대통령실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인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상의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최초로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의 클린룸을 방문합니다. 아울러 리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양국의 첨단 기술 협력 등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기사의 전당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방문도 눈에 띄는 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밖에 알렉산더르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 공식 만찬을 비롯한 국빈 일정을 소화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과 문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덜란드와 맺게 될 반도체 동맹은 특히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 열린 방산 수출 전략회의 소식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UV 등 세계 최고의 노광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고 또 방산 수출의 새로운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강국으로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이 있는 곳입니다. 노광 기술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말하는데 ASML의 장비가 세계에서 가장 얇게 회로를 새길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이어 청년 방위산업인들도 만났습니다. 청년 방산인들이 정당한 처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청년 연구원들을 보니까 정말 든든합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목표로 우주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반도체, 로봇 등 5대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방산 수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태영 기자, 이번 순방국 네덜란드 많이 익숙한 듯 하면서도 아직은 조금 생소한 느낌도 들고요. 우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맺어왔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네덜란드 우리나라에게 생각보다 꽤 익숙한 나라입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의 신화의 주인공이죠. 거스 히딩크 감독의 조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양국의 인연은 17세기로 올라갑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무역 강국이었는데요. 무역선을 타다가 조선에 표류한 네덜란드 선원 2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얀 얀스 벨테브레 그리고 하멜 표류기를 쓴 핸드릭 하멜입니다. 또 네덜란드는 6.25 전쟁에 5천여 명의 군인을 파병한 참전국이기도 합니다. 1961년에는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식 수교를 맺으며 외교 관계를 발전시켰고 지난해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국의 관계를 굉장히 오래된 친구다라고 정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국빈 방문이 가진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이 특별한 점은 바로 최초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입니다. 양국이 수교를 맺은 이후에 우리나라 정상이 네덜란드에서 국빈 방문하는 건 역대 최초입니다. 이번 순방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이 직접 초청해 성사됐는데요. 그만큼 네덜란드 측에서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터 반더 플리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인터뷰 함께 보시죠. This is the first official state visit by a Korean president to the Netherlands ever. So it's already a historical moment for both of our countries. I think we are entering a new phase of our relationship. President Yoon has been invited by King Willem-Alexander, so President Yoon and the First Lady will receive a warm welcome from King Willem-Alexander and Queen Maxima. But this is the moment where we will take concrete steps on implementing this partnership. By making further agreements on what kind of topics we can work on together.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네덜란드 측도 이번 국빈 방문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3박 4일 동안에 촘촘한 일정이 준비가 됐는데 특히 경제 분야 협력이 기대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도 계신데요. 네덜란드는 사실 EU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와 가장 교역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과 함께 2대 교역국이고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입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데요. 이번 국빈 방문에서 다양한 경제 성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이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 본사를 방문하는데요. ASML 측은 외국 정상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하는 등 주요 시설을 공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무탄소 에너지 연대 그리고 과학기술 협력도 체결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는 탄소 중립을 핵심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인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건설, 해상 풍력 확대, 수소 인프라 중축 등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한국과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네덜란드는 현미경, 만원경, 잠수함 등을 최초로 발명한 과학기술 강국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협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의 과학협력 제도를 재정비하고 AI 양자 생명과학 등 협력 지평을 넓힐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과 기대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잦은 민원에서 벗어나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일선 교사들이 폭력 발생 경위 등 조사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교사들이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정작 수업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이 투입돼 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발생 장소가 학교 내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학교 폭력 책임 교사가 담당하던 사안 조사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생활 지도 또는 수사 경력이 있는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에서 선정하며 내년 3월까지 전국 교육지원청 177곳에 약 15명씩 모두 2,7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조치와 학생들 간 관계 개선 등 교육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1,000여 명 수준인 학교 전담 경찰관도 105명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전담 경찰관은 평소엔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나서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보호를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전담 조사관과 학폭 조사 업무를 공유하고 필요한 사법적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조사 결과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법률 전문가 비중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폭 사례를 심층 분석해 심의의 객관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학폭 근절과 교권 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수능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가 채점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 문항을 내지 않고도 상위권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9월 실시된 모의평가와 유사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명이던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점 결과 이번 수능은 소위 킬러 문항이 배제되었지만 변별력을 확보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국어 영역의 경우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지난해보다 16점 상승했습니다. 최고점자 수가 줄고 1, 2등급 구분 점수가 높아져 상위권 변별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 대비 3점 높아진 148점으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그러면서도 최상위권 변별에 대해 지적받았던 9월 모의평가에 비해 최고점자 수가 크게 줄어 612명에 그쳐 적정 난이도 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어 역시 1등급 인원 비율은 4.71%로 지난해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 올해 6월 및 9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과 유사한 난이도를 유지했습니다. 영어 영역의 경우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이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높아졌지만 올해 6월 모의평가나 작년 수능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탐구 영역도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회탐구의 감옥관 1등급 구분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 4점과 유사했습니다. 과학탐구 과목간 1등급 구분 점수 차이 역시 최대 6점으로 지난 9월 모의평가 12점에 비해 크게 줄어 선택 과목간 유불리 문제 완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올해 수능에는 재학생 28만 7,502명과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5만 7,368명 등 44만 4,870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성적 통지표는 재학 중인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청 등을 통해 8일 교부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 사건 발생 당시에 신변 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 사건 이후에는 은폐와 왜곡이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 조치했습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과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퇴직자에게는 인사자료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사건 발생 당시 신변 보호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 왜곡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안보실 등 관계기관이 관련 규정과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통일부와 국방부, 해경 등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비밀 자료를 삭제하고 피살 정보 은폐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2명의 비위 내용을 국방부 장관과 해경청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답변 자료에 기재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에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자진월북한 것으로 보고서 작성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퇴직자 3명은 비위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 왜곡된 수사 내용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해경 관련자 5명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20명을 경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물난리의 규모와 위력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 물관리 예산을 올해보다 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류와 지천의 정비를 본격화함과 아울러 10개의 댐을 건설해 물그릇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포항시를 흐르는 냉천이 범람해 주민 9명이 숨지고 올해 7월 청주시의 미호천이 범람해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극한호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하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류 지천에서의 치수 작업이 논의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홍수 방어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치수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까이 늘립니다.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피해 우려가 큰 지방 하천은 국가 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시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 하천을 2027년 4,300km까지 늘리겠습니다. 지방 하천 중 국가 하천의 수위에 영향을 받는 합류부 구간은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는 등 국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 사업도 실시합니다.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통수 단면을 넓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이 범람했을 때 어떤 그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인적 피해라든가 이런 거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10개 댐의 기본 구상을 실시합니다.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 주도로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댐 건설도 추진합니다. 또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 강남역 지역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를 2028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 지점을 대폭 확대하고 개인별 알림 문자를 통해 침수 우려 지역 내 진입했는지 여부도 알려줄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 특보 상황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삽시간에 밀려든 물로 지하 공간에 차들이 갇혀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오송 지하차도 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될 텐데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입 차단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대응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혁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혁신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 배치 방안이 담긴 단계별 행동 요령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2만 5천 곳인 산사태 취약 지역은 4만 5천 곳으로 확대하고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 대피 체계를 마련합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 통합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합니다. 오는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는 등 상황관리 체계를 개선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재난 분야에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에도 나섭니다. 재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과 재난 위험 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폭염과 한파, 대설, 산불 등 다양한 기후 위기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폭염 한파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기기로 취약계층의 위급 상황을 전파하는 이런 내용들 시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사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 대책 등 긴급한 과제의 경우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다가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대응력을 한층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내용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5월 수립한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세부 시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질병청은 백신 치료제별 허가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기존 120일이던 심사 기간을 40일까지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또 내년 1월부터 방역 통합 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분석과 연구를 더 활성화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감염병 대비는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신종 감염병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매 연도별 시행 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의료정보 공유 활성화를 추진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정보 플랫폼에 소비자가 대가성을 띠지 않은 이용 후기를 남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기술 인력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종합검사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을 20%로 완화하는 개선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민간과 시장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전남 고흥에 이어 무안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일 전남 무안의 한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장은 오리 1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수본은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소속 기관장들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혁신을 주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균형과 K컬처의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 기관이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내년 파리올림픽 기간 현지에서 운영되는 코리아 하우스를 통한 K컬처 홍보 방안과 자전거 여행길, 무주 태권도원 관광 프로그램 마련 등 스포츠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가 논의됐습니다.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와 포럼이 열렸습니다.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대면으로 열린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은 양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 캠페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문체부는 중국 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행위 특별 단속기간 K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이 납품 업체들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납품 업체들이 경쟁사와는 행사를 못하게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제품을 정상가로 팔고는 차익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CJ 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 9,600만 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납품업체를 상대로 행사 독점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하는 달과 그 전달에 납품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같은 제품으로 판촉 행사하는 걸 막은 겁니다.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명목으로 정상가보다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가 끝난 뒤에는 정상가로 팔면서 그 차익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는데 그 금액이 8억 48만 원에 이릅니다. 납품업체의 정보 처리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납품한 돈의 1에서 3%가량을 정보 처리비로 받은 겁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의 행사 독점 강요와 정상 납품 가격 미환원 행위, 정보 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 모두 관련 법률에 근거해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 부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미용 건강 전문 유통 채널에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적발 제재함으로써 동일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 채널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고 다양한 유통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올리브영의 독점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올리브영은 이번 처분에 대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마쳤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진행 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이 말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이 사단 20, 26, 34단이 해체됐고 심지어 이기자 부대로 알려진 강원도 화천 27사단도 사라졌다. 이제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구태여 군부대 감축을 말하는 이유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이대로 놔두면 북한이 어느 순간 남침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칼럼이 외신에 실렸기 때문입니다.
이웃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유례없이 빠른 수준입니다. 지난 1970년 4명을 가뿐히 넘겼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연평균 3.1%씩 감소한 셈인데 OECD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정말 가파르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까지 더 떨어졌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죠. 한국의 청년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이유로 한국은행은 먼저 높은 경쟁 압력을 지목했습니다. 압력이 높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희망 자녀 수가 16% 적었는데요. 고용과 주거,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은 청년의 결혼 의향과 마찬가지로 희망 자녀 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비취업자보다 결혼 의향이 낮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한은은 이를 끌어올릴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 청년층 고용률 등 우리나라가 이 OECD보다 낮은 각종 지표들을 이 평균 수준만큼만 끌어올려도 합계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와 함께 한해는 정부 지원의 기준을 법률혼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남겼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는 건데 임신과 출산 사실만 증빙하면 앞으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특공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이른바 이 정부의 신생아 특공 계획은 앞선 제언의 긍정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한은이 진단한 내용은 어쩌면 우리 모두 느끼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짐작에 그치던 원인을 구체적인 수치로 알게 됐으니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는 제대로 끼워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비싼 월세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물가도 많이 상승돼서 장만 봐도 5만 원씩은 그냥 나오고 저축하기는 확실히 빠듯한 것 같기는 해요. 이에 정부가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이름은 청년 내 집 마련 1, 2, 3. 대책을 3단계로 나눠서 지원한다는 건데요. 먼저 돈 모으는 시기입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새로 내놨는데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 가입 조건을 살펴보면 기존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한데요. 소득 요건도 연소득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돼 있습니다. 여기에 제공되는 금리는 최대 4.5%로 0.2%포인트 확대되고 납입 한도도 월 100만 원으로 2배 커집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시기입니다. 이 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최저 2.2%의 금리로 최대 40년 동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때 주택은 6억 원 이하,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가정을 꾸릴 때입니다. 대출 이용 후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면 0.1%포인트, 첫 출산을 하면 0.5%포인트 금리가 인하되고요. 추가로 출산할 때마다 한 명당 0.2%포인트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대출금리 하한선은 1.5%입니다. 이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에 가입해 돈을 넣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입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우대 예금 금리는 전환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년 주택 드립 청약 통장은 언제부터 가입이 가능할까요? 정부는 2024년 2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취급은행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모바일과 은행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르게개로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탁한 공기질은 내일도 이어져 WHO 기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전국이 쌀쌀했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내일 아침은 전국이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가을 같은 포근한 날씨는 토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7도, 대전 5도, 춘천은 0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춘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6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18도 내외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6도, 부산 10도, 제주 9도로 포근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전해상 하늘에는 구름만 조금 있겠는데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특히 동해는 최대 4.5m로 파고가 매우 높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영서에는 토요일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강원 영동과 제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답지 않게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독감까지 유행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는 지났더라도 이래저래 마스크는 꼭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